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이렇게 포근합니다. 포근함이 이게 뜨거운 열정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꼭 도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시험 교육학 이게 다 적중을 했어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자, 이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카톡 내용이 나오죠. 카톡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보면 시험지가 있는데 요 시험지가 어떤 시험이냐면은 올해 6월 모의고사일 거예요. 진단 모의고사 보는데 이제 채점 보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세한 뭐 첨삭이나 상담 원하시면 카톡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 지금 진단 모의고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10점인가 12점인가 맞았을 거예요. 6월이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험 보고 나서 뭐라고 저한테 톡이 왔어요? 18, 19점.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알겠어요? 요 선생님이 초수인데 쭉 직강으로 이렇게 따라오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마지막에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도 기쁘니까 보냈겠죠. 또 보는 저도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튼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쭉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올해 화제가 됐던 것이 이제 기계문화 해가지고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 학교 문화 유형론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계문화라고 하는 것이 답인데 그게 교재에도 잘 안 나와 있고 또 실제로 문풀에서도 안 다루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9, 10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 8차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 풀었던 문제가 이 스타인호프의 학교 유형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덜컥 이렇게 나왔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절했겠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과거에 기출로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걸 전혀 보지 못한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쓸 수가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 교육학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뭘 물어보는가 그 질문하는 것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못 쓴 선생님이 많고 또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듣보잡 문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 정도는 꼭 섞이는데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못 봤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제가 볼 때는 한 12, 13점 요 정도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였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가이드북에도 이제 예시답안이 실려 있어요. 2019학년도 예시답안이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A4 용지에 보면 한 손바닥 하나에 들어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20점짜리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내용 보실 필요 없고 이것이 20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5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몇 점이겠어요? 15점이잖아요. 이렇게 총 20점으로 교육학 점수가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5점은 기본 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 체계를 잡았으면 뭐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입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이 이제 15점인데 이 15점 구성이 보면 여기가 지금 본론이거든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여기 넷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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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합하면 얼마죠?
15점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4점, 4점, 4점 또 4점이 될 때 16점으로 될 경우도 이제 있고 통상 요 15점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꽈락을 안 면하려면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만 꽈락을 면하지 않으려면 몇 점까지 가야 돼요? 8점. 8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네 논점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이제 꽈락이라고 하는 참사를 면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까지 이제 가게 되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최종 결과가 이 네 개가 딱 나온다. 이 네 개가 나오면 절반 정도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거 몇 점이 나오죠? 8점이니까 5점 더하면 13점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통상 이제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초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코스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이 한 문항 정도는 내가 2분의 1 정도 하는 거예요.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몇 점 나오겠어요? 2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몇 점? 15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듣보잡이 하나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교육학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만점 맞는 그런 답안은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전공 만점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육학은 이제 간혹 만점 때리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학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정도는 듣보잡이 나옵니다. 듣보잡이 나오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교육학이 한 10번 정도 쭉 치러졌거든요. 이렇게 논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10번 정도 치러졌는데 골 때리는 것이 항상 그 듣보잡을 첫 번째 많이 이렇게 내요. 원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문항 출제할 때는 처음에는 어떤 걸로? 쉬운 걸로. 그다음에 점점 어려운 문항으로. 이렇게 가야 이게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을 평가원이 그렇게 안 내. 꼭 첫 문제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머로 머리 맞으면은 뭐 한 5분 동안은 저 혼수 상태 아닐 겁니까? 그래서 뒤에는 알고 있는 문제에도 처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교육학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비꼬치기 하면 여러분도 다 이름 들어봤을까요? 이름 들어봤고 그다음에 비꼬치기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 사회문화이론이라든가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쉽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라도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비꼬치기의 지식론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식론은. 근데 이제 그 지식론이라고 하는 요 말을 요 지식론이라고 하는 요 말로 딱 물어보니까 안 들어본 말이거든. 근데 사실 피아제나 비꼬치기나 다 뭘 갖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지 혹은 지식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아제 이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고 비꼬치기 이론이 뭐냐? 뭐 여러분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다고? 지식론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흔들거린 거예요.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다, 사회문화 이론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것을 여기서 흔들려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 듣보잡만 하나 나온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근데 그것이 몇 번째 논점으로 나온다? 첫 번째 논점으로 나온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나나 너나 다 흔들리는 거니까 이거 침착하게 내가 처리하면 그 다음 제대로 쓰면은 충분히 합격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A4 용지에 손바닥 하나에 10포인트로 쓰면 들어갈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산물로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교육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제가 이제 대학 특강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학 특강을 가면
꼭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삼행시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것 말고 아주 어려운 것으로 그 세 글자를 저한테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삼행시라도 10초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대 봐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에 세 글자 던지라고 하면 선생님 세 글자 하면 뭐 저한테 주고 싶어요? 하나 대보세요. 이번에 나와 그 이제 교육하게 뭘 내고 싶으세요? 세 글자. 세 글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약이 오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어려운 걸 던져요. 어려운 걸 던지는데 한 학교에서 이렇게 이 세 글자를 주더라고. 산, 기, 습. 이게 정말 감동적이죠.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을 한번 띄워봐. 산. 그래. 산기슭의 두 번째 글자는 기이고 세 번째 글자는 습이다. 박수 한번 쳐야지 이때.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전공도 마찬가지, 교육학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 1차 학교 가시면 2차 때 면접은 뭐 100% 저를 보실 텐데 그 면접도 마찬가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고리즘.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교육학 합격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삼행시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게 되면 100행시를 지어라, 1000행시를 지어라, 만행시를 지어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만 딱 적용하면 착착착착 하거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원리를, 알고리즘 알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죽어라고 공부하는 사람.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많이 써봐야 된대요. 많이 써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써보면 손목에 디스크만 온다. 뇌세포만 파괴되고. 많이 써보는 것하고 교육학 점수 나온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러죠?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고 또 이렇게 교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기본적인 머리가 다 어느 정도의 레벨을 넘어간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또 열심히 할 각오도 이렇게 적어도 지금 이 시기만큼은 나중에 이제 꺾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만큼은 활활 이렇게 타오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알고리즘.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지금 임용 공부에는 뭐가 있다? 알고리즘이 있다. 또 교육과 공부하는데도 알고리즘이 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까 그 카톡을 보냈던 이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저 18, 19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종 합격자가 한 13점인데 그러면 15점만 넘어도 관세음보살 남유아미타불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근데 뭐 18점, 19점 이것은 환상적인 점수예요.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시는데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학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떨어지는 선생님. 또 한 선생님은 누구였어요? 교육학 때문에 합격하시는 선생님. 딱 두 부류가 존재해요. 교육학에 발목을 잡히느냐 아니면은 교육학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상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설명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론 공부를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육학 그 이론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 돼. 이 교육학이
그 공부량이 사실 어마무지하는 거예요. 뭐 전공도 마찬가지.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여러분 지금 쉽게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이제 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가면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거 임용 도전했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싹 이렇게 변해. 근데 그것은 그만큼 어쩐다?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전공도 어마어마해. 뭐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내는 편이지만 지금 1층 어느 날 딱 이렇게 와서 국어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있더라고. 교재만 해가지고. 야, 저걸 1년 동안 어쨌든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부량은. 뭐 전공이 그렇게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고 교육학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육학도 어마어마해. 근데 그 교육학을 몇 주 만에 다 돌파를 해야 돼? 이제 1, 2월 기준으로 하면 1, 2월을 기준으로 하면 1, 2월 달에 그 이론반이 돌아가거든요. 이론반이 돌아가는데 이때 쫙 이 교육학의 모든 영역을 훑습니다. 그럼 그 교육학의 모든 영역을 다 이제 그 그룹핑을 해보면 대개 8개 영역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요. 8개 영역이. 근데 그 1, 2월 달 이론 들으면 어떻게 됐냐? 한 주에 월화 오전 시간 배워요.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몇 시간 배우 3시간씩 해가지고 한 주에 몇 시간씩 배우는 거예요? 6시간씩 배워요. 6시간씩. 그래서 8주 동안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8주하고 8개 영역 이것이 지금 같잖아요. 그럼 교육 심리를 6시간 만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 사회학 6시간. 교육 행정 몇 시간? 6시간. 오마이 갓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다 올해 도전해 갖고 이제 저 15점을 넘기고 18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이 코스를 여러분들 똑같이 다른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2개월 만에 8개 영역을 배워야 되는데 그 한 영역을 어쩐다? 한 주에 딱딱 날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분량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론 자체가 아까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론이.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름은 들어보고 기본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몇 개 정도? 300개. 그러면 그 300개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생각하면 1년이 365일이고 그 다음에 저 시험 시작 보기 전까지 또 빼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론을 공부할 때 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면 이게 전부 다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딱 지금 시험에 맞춤식으로 그 수준으로 딱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깊게 해도 안 돼. 너무 얕게 해도 안 돼. 지금 출제 경향하고 맞는 수준으로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을 빨리빨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명칭으로 가라. 명칭으로.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욕구 유계 이론. 여러분 잘 아는 그 메슬로의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 욕구 유계 이론이 선생님 설명해 봐봐. 딱 한 문장으로.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 이론. 그러면 선생님이 잘 대답하셨는데 사람의 욕구를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명칭에가 어떤 것이 있냐면 결정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있다고? 결정적인 속성이 어디에 있다고? 명칭에가 있다고. 우리가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예를 아는 것입니다. 속성을 알면 알수록 예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개념이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명칭에가 그 결정적인 속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욕구가 위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슬로 욕구 유기론을 설명하려면 기본이 욕구가 위계적으로 되어 있다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 욕구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몇 개의 욕구로?
뭐 5가지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전다 위계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위계적으로 돼 있는데 하위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 욕구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은 바로 이 3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5가지가 있고 그 욕구는 위계적이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이제 상위 욕구가 출현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교육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요것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이 문제를 자 A라고 하는 이론의 관점에서 이것의 문제점이 뭐고 해결책이 뭐냐 할 때 그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 현장, 수업에서, 생활지도에서, 진로지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교육적 적용이 항상 있고 이 교육적 적용을 하려면 모든 물어보는 것 자체가 A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그 A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요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간의 이 이론을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 목표를 알아야 돼. 목표별 수업 이론이니까. 그 명칭에서 보면 목표별 수업 이론이니까 목표를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 간에가 그 수업 목표 몇 개 있다고 그랬어? 5개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목표별 수업 이론이니까 수업 목표를 중요시 했을 거 아닙니까? 5개 있어. 그러면 그 목표별로 수업 이론이 달라야 된다. 그럼 그때 수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내적 조건, 학습의 예적 조건 이런 건데 학생의 학습 활동이 달라야 되고 교사의 교수 활동이 달라야 한다. 무엇별로? 목표별로. 그것이 그 이론의 간의 그 이제 목표별 수업 이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잖아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하려고 해도 그냥 1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금 이론이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수준 하면 그것의 결정적인 속성은 어디가 있다고? 어디에? 명칭에. 그러니까 이건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관찰했어요. 관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이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명칭하고 지금 자기가 정리하는 개념하고 따로 놀아. 따로 놀아. 그러면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스캐너에 조작적 조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작적 조건이라고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제 교육학을 뭐라고 부르냐? 세 줄 교육학이라고 부릅니다. 세 줄 교육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한 이론은 무조건 실제 시험에서는 3줄 이상 안 써요. 알겠습니까? 몇 줄 이상 안 쓴다고? 3줄 이상 안 써. 좀 좁게 하기만 그냥 한 문장만 쓸 수 있으면 돼. 몇 문장을 쓴다고? 한 문장.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계속 그 질문을 던져야 돼. A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하면 그 이론을 몇 문장으로 하면?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그걸 쓰라고 나오니까.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니까. 2문장, 3문장이 필요 없어요. 한 문장으로 그 이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그 이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선생님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것 같아. 갑자기 잊으셨어.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하고 똑같아요. 조작적 조건하면 뭘 알아야 돼요? 조작을 알아야 돼. 조작적 조건하니까 조작적 조건한데 조작이란 말을 모르고 개념 정리를 막 하려고 그래. 어려워. 조건화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 정리를 하려고 그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조작이 뭐냐? 행동이에요. 자발적 행동. 조작이란 말이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자발적 행동. 비둘기가 레버를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밟잖아요. 그거 자발적 행동이야.
자발적 행동. 그러면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발적 행동에다 자발적 행동에다가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조건을. 예? 그럼 그 부여하는 조건이 뭐예요? 상하고 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자 어떤 자발적인 행동에다 상을 부여를 하면 이 행동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이걸 강화라고 그러고 자발적 행동에다 벌을 부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 행동은 어쩌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조작의 조건화, 즉 그 결과를 제공하면 그 행동 자체가 어쩐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화를 한 문장으로 하면 행동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면 그 행동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면 그 행동이 어쩐다고? 감소한다. 이게 스키너가 말하는 조작적 조건화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거의 99%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디가 결정적 속성이 있다? 명칭에가. 여러분들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 이론 장명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이론에다 뭔가 영혼을 거기다 불어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이론의 결정적인 속성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론의 명칭에다 심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또 좋은 답안을 쓰는 알고리즘. 답안 쓰는데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구상을 해가지고 개요 딱 짜가지고 한 20분 개요 짜가지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 쫙 서론부터 쭉 긁어야 되거든요. 긁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야, 스스조지 해보세요. 스스조지. 배책일파. 뭐이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어요. 교육학은 그냥 그 내용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표현. 그래서 논수령이야. 이거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 논수령의 의미는 이 교육학적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 뭐 스스조지, 뭐 쓰라고 하는 걸 쓰고 조건을 지켜라 이런 것을 약어로 해가지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저작권이 있어요. 배책일파, 배점을 체크해서 반드시 1점의 요소를 파악해라. 왜? 채점은 몇 점 단위로 간다? 1점 단위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1점 단위로 가면 자 지금 A의 개념을 쓰시오. 그래가지고 3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점이라고 나왔다면 그 개념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1점, 1점, 1점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채점자는 그걸 보고 지금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써라 해가지고 2점이거나 혹은 3점이면 1점의 요소가 무엇인가?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이걸 2점을 배점을 했다고 하면 3점을 배점을 했다고 하면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답안을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선생님과 못하는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점수가 1점,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개념 알아. 이쪽 철수도 알고 영희도 알아. 근데 철수는 제대로 점수를 맞고 영희는 알고 있는데도 점수가 좀 이렇게 거기서 깎아먹어. 그런 것들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배책일파의 훈련이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훈련이 안 되면 점수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쓰잖아요. 쓰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이사 같은 경우가 그 답을 쓰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야. 먼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가야 되는 논리적인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쓸 때 훨씬 똑같은 배경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10이야. 너도 10이고 배경 지식이. 근데 결국은
여기 스스조지나 배책일파나 머이이사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풀 하반기 때는 문풀이거든요. 하반기 문풀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점수 차들이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이제 이쪽 파트를 정리하면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뭐다? 알고리즘을 꼭 알고 먼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그 알고리즘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초수들, 초수생들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잘 정리하고 있어요.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한 거냐면 누구하고 관련된 거냐면은 그 이태백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태백이 뭐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뭐술 마셨다고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태백 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글발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태백이 어렸을 때 이제 글재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는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산시킵니다. 훌륭한 스승님이 있는 산으로 보내. 근데 어린 나이에 거기 갔어. 그거 갔으니까 올챙이 잡고 뭐 풍뎅이 잡고 이렇게 놀고 싶은 거지. 계속 글 공부하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입산했다가 다시 하산을 하는 거예요. 하산을 하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됐냐? 이제 그 냇물을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 근데 저기 보니까 할머니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뭘 하고 계시나 가서 봤더니 이 바위 위에서 갈고 있는 거예요. 갈고 있는 거예요. 큰 새공예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백이가 궁금하니까 할머니 뭐 하세요? 뭐 한다고 그러냐면은 바늘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어째요?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태백이 하는 말이 할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된다. 크게 해보세요. 된다. 중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갈마, 그다음에 부가 도끼부. 그래 작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바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사에 보면 이태백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띵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고향집으로 가다가 터닝 해서 다시 어쩌다 입산했답니다. 입산해서 계속 정진해가지고 이제 당대에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문장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마부작침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한 달 슬럼프 또 뭐 2주일 슬럼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 재밌습니까? 재미있는 사람은 병원 가야 된다니까. 재미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즐기자 하는데 뭐 즐겨 탱해요. 없어. 공부가 즐겨져요? 즐겨지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치 있는 것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돼. 그래서 따뜻한 교육, 정의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펼쳐가.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일은 어쩐다고?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해보세요. 깜짝해봐.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가치 없는 일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 교사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부작침의 자세로 내가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부작침 가슴에 딱 새겨서 어려울 때마다 마부작침. 그다음에 1대4. 1대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데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 자, 1은 뭐냐? 요것은 교육학 20점입니다. 4는 뭐예요? 전공 80점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제 요게 100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총량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1대4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쫙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총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1대4가 돼야 돼요. 그래야 최적의 점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면 전공이 엄청나게 할 것이 많은 거야. 다른 어떤 미술이나 이런 과목들은 뭐 우리가 몇 번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하면 한 번 돌리고 한 번 다 돌리고 뭐 두 번 돌리고 뭐 세 번 돌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학은 한 번을 돌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육학 그냥 꽈락만 면하자. 꽈락이면 꽝이니까 꽈락만 면하자 하고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좀 바뀌어요. 왜냐 수학은 죽으라고 공부해봤자 점수가 잘 안 올라. 알겠어요? 하지만 교육학은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점수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흐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육학에 신경을 쓰시더라고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학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걸 이제 웬만큼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너무 공부하려고 재밌어가지고 그 이제 늦바람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얼마만 해야 돼? 일만 해야 돼. 일을 덜 해도 안 되고 일을 더해도 안 돼. 여러분들이 딱 공부량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1대4로 계속 투트랙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이것이 자기 관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걸 체크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뭐 주, 하루 단위로 공부를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메타인지를 발동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교육학,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전공, 이 시간을 제대로 배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몇 대 몇? 1대4.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다음 두 날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당연히 이제 배경 지식 이론들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날개가 어떤 거냐? 또 하나의 날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논사논표라고 표현하는데 논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하고 논리적 표현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배경 지식만 내가 많이 있다 해서 이건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 이게 배경 지식이 한 그 70%라고 하면 논리적 사고가 논리적 표현 이 논술적 능력이 한 30% 정도 이렇게 좌우해서 총 이제 그 2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논사논표와 관련해서 뭐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논사논표와 관련해서는 좀 건방지게 이야기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제 교육학 전공자하고 그다음에 논술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근데 이거 그 교육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논술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또 지금 박사학위가 있으면 이미 땄을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도리 칠 때 좋아하는 거 1타 3피. 이때 흡족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1타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이 점수도 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공 교과 교육학 있죠. 교과 교육학이 있는데 교육학 기본을 이렇게 탄탄히 해놓으면 교과 교육학에서 그 점수도 오르고 그 다음에 면접도 이제 교육학 제대로 하신 분들이 또 면접도 점수가 높습니다. 왜? 면접은 말로 하는 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교육과를 아무튼 탄탄히 해놓으면 교육학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공도 점수가 좋아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배우고 나서 전공 서술형 문제에 답을 그렇게 이제 썼더니 교수님이 조용히 나를 부르더니 요새 답안이 정말 깔끔해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그런 것처럼 이 교육학에서 이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느냐. 제가 강조하는 거 레시스 모으거든요. 필요 없는 거 다 날리고 알짜만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전공 점수도 올라가지고 또 2차 변별력이 아주 크죠. 이 2차에도 여러분들의 점수가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마부작침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가면은 여러분이 최종 합격의 문을 엽니다.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지금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 두 달 후 이 컨디션은 같을 수가 없어. 오늘은 전부 다 이게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 유지가 안 된다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글자를 다시 대내라고? 마부작침. 내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땡이다. 그렇지 않고 힘들지만 내가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 내가 합격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꼭 1대4를 지켜라. 알겠죠? 1대4. 이래야 여러분의 점수가 최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 지금 보통 강의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 2월 달은 이론반이에요. 이론반인데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관점 획득 이론반이라고 나왔어요. 자, 8개 영역을 한 주에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잡다한 사실을 알아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우리가 핵심 개념을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학습 내용을 우리가 구조하고 그다음 학습량을 우리가 적정화해야 돼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다 짚고 갈 수가 없어. 근데 뭐가 핵심 개념이냐라고 하는 걸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을 적정화해야 돼. 이 2개월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들을 잘 파악해 구조화를 해야 돼. 그러면 교육학의 이론에 대한 이런 구조화를 함과 동시에 그 양 자체를 이제 적정화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끝나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는 거예요. 다른 낱낱의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특히 지금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어쩌냐면 오늘 공부해서 내일 생각났나? 안 나요. 그것 때문에 교수님 지금 저 오늘 공부한 거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요 그건 그 병은 저도 더 심하게 앓고 있고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그 치매 증상이 있어요. 다 똑같아. 그것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누가 관점을 갖고 있느냐, 누가 핵심 개념 중심으로 제대로 잡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관점이나 핵심 개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이론을 알아가는 것은 어느 과정이냐면 이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이론은 1, 2월 달 이론 배우잖아요. 그럼 그거 아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왜? 구체적인 이해하고 결부가 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1, 2월 달 문제를 1, 2월이 아니라 하반기 문풀을 쫙 해보면 전부 다 이해와 결합된 것이 나와. 요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요 이론이 현장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다고? 이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300개의 그 이론들이 언제 구체적으로 딱 다가와서 정리가 되냐면 이 과정에 정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과정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는 건데, 이때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더라도 그걸 다 하려고 막 낑낑거리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고 1, 2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획득하는 거다? 관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꼭 내가 알아야 되는 각 8개 영역의 핵심 개념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딱 짚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본 스키마가 돼가지고 그 이제 조직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그 개별적인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서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득점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1, 2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관점을 획득하는 그 때다. 근데 3, 4월은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심화학습 형태겠죠. 심화학습 형태인데 1, 2월은 영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리고 영역 중심으로 여기 횡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3, 4월은 뭐 종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제별로 해서 쭉 한번 훑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훑고 이렇게 한번 훑고 하면은 더 짜미새 있는 어떤 스키마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3, 4월의 이제 주제별 컨셉맵 같은 경우는 주제별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맵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전체 그 주제에서 쫙 번져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하는 거 있다면은 그 목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영역으로 쫙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뭘 중심으로 배웠어요? 영역 중심으로 배웠잖아.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갔는데 3, 4월은 그 영역을 쭉 관통하는 주제별로 그 주제마다 이제 영역을 관통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한번 시줄 또 날줄 이런 형태로 해서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달은 어떤 거냐?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 총괄 특강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처럼 빠르게 1, 2월에 했던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40시간 완성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집중학습 형태로 한번 쫙 흐르는 거예요. 쫙 흐르는 거. 그러면 이제 1, 2월 달에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봤던 것들을 이제 문풀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딱 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총괄 특강 아주 빠른 속도로 단기 특강으로 가는 거고. 자, 6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원할수 논술 작성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원할수가 뭘까요? 원숭이도 알 수 있는 이 뜻이에요. 원할수. 그러니까 제가 쉽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원할수 논술 작성법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지금 한 10개 정도 쌓여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하느냐. 그럼 저는 그때는 자, 이론을 알아야 했으니까 최소한 이론 정리, 총정리, 총괄 특강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입문으로도 좋고 아니면 한번 복습하는 데도 좋아. 한번 쭉 훑어주니까 적어도 아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만 있다고 이론이 이렇게 있구나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논술 작성법은 기본적으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 요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구나 또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딱 제일 좋은 공부가 뭐겠어요? 딱 그 수준까지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얕게 봐도 안 돼. 너무 깊게 봐도 그것은 안 돼. 깊게 보는 것은 여러분 합격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15점을 넘겨서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어느 수준까지 봐야 되냐. 요걸 감을 잡아야 돼. 제일 어려운 거 그거거든요. 교육학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 그다음 그럴 뿐만 아니라 저 깊게 파고 들어가고자 하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감을 잡아야 돼. 아,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답안을 쓸 때 보면 이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이것은 누가 제일 잘 가르쳐줘요? 저도 아니고 기출 문제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 전공에서도 전공 교수님들 강조하잖아요. 기출 요거 잘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만 잘해도 15점 넘어가요. 내가 이론 딱 정리하고 있고
기출 한번 그 10개 나온 거 딱 한번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봤다. 그러면 몇 점 넘어간다고? 15점 넘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기출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가, 뭐 요것이 이제 6월달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 8, 9, 10월, 11월까지는 이제 문풀입니다. 이때부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쭉 풀어갑니다. 동일한 수준. 지금 여기 7, 8회 핵심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파이널 20조 이렇게 명칭은 나눠져 있지만 그냥 영역 통합적으로, 영역 횡단적으로 복합 문제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쭉 풀고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거냐면은 좀 폭이 넓어. 알겠어요? 폭이 다른 강의에 비해서 어쩐다고? 넓다고. 다루는 영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가 선생님들이 한번 접해 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강사님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그냥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철학은 한번 풀어보지 않은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사 문제를 풀어볼 때만이 실제 그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넓게 쫙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떠냐면, 교수님 마지막 준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7월부터 파이널까지 그 문제하고 답, 그것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라 그냥. 그러면 교육학 뭐 이제 공부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 2019학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 내 논점이 여기서 쭉 다 다뤘으니까. 알겠어요? 뭐 어떤 건 좀 강하게 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약하게 다른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7월부터 해가지고 파이널까지 해서 여기서 쫙 다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문제담만 계속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왔겠죠. 알겠습니까? 뭐 요때는 그렇게 좀 폭이 넓게 이렇게 그 접근을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요 강의 그 패키지 이제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 서비스를 매매세를 같이 제공하는 걸로 아는데, 이 매매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뭐 기간제하시거나 이렇게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그 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수생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돼서 11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이 매일매일 쪽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쪽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나의 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 그 문제하고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 공부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이 동영상하고 그 해설지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학습의 한 형태인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세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내가 보면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쓸 수가 있어요. 또 특히 한번 이렇게 본 것은 나중에 그 문풀 과정에서 또 풀어봐도, 여러분 한번 풀어본 문제 제대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알겠어요? 한번 풀어본 문제라도 또 똑같이 문제가 나와도 그러면 100% 거기에 내가 만점을 맞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풀 과정에 다시 되새김질이 또 되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동영상과 이제 그 해설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쪽 문제가 매매세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세인데 예컨대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인호프 오웬스 학교 문화 유형을 논하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3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이제 배점 이렇게 해서 요 1점 해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사례와 관련된 학교 문화의 유형과 명칭, 그러면 기계 문화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의 특징, 뭐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게 실제로 이제 매매세에서 나온 그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오고 논점 해설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뒤에 뒷페이지 한 장인데 뒷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경지식, 스타인오파 오엔스 학교문화 유형론 해가지고 가족문화,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지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문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배경지식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통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그 이제 쪽 문제가 하루에 한 2문제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짜투리 시간 이렇게 나는데 한번 10분, 20분 이렇게 사용하면 그 공부하고 아무튼 매매세에서 다 나옵니다. 매매세는 다루는 문제가 많죠. 하루에 한 쪽 문제 2개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다 나와요. 과거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교육학에 출제되는 문제는 과거에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게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주관식으로 출제하기 힘든 것은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그 높은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매매세입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더 추가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과거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쭉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기가 힘든데 이제 제가 그걸 엄선해갖고 재정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매매세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가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하는 설명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궁금한 것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1층 상담실 있어요. 그래서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하시고 또 문의하실 것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이게 제 지금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카톡으로 그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통화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울지 마시고 이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도둑놈입니다. 왜 도둑놈이냐면 절망과 한숨을 잘 훔쳐간다 해서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지금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훔쳐갈 수 있습니다.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카톡 꼭 주셔라. 아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그 마지막을 안 했잖아요. 기미창승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서 그 말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기미창승이라고 하는 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 기미창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미 이게 천리마의 꼬리라고 하는 뜻이고 창승 거기에 이제 쇠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을 딱 내리자면 교육학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얻고 학교까지 갈 수 있냐.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천리마요. 뭐 여러분 약간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는 아무리 열심히 날아도 일주일에 10리를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에 1000리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리마의 꼬리를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기미창승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파리 여러분들. 아무튼 저를 꼭 붙잡고 학교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